네, 잘 쉬셨습니까? 열심히 쉬시고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23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왜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이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가 더 크니까. 차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이 차입자의 금융비용이 이게 이자 부담이죠, 여러분.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5. 2번.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이자율과 수수료 등의 높음이 일반적이어서 프로젝트의 성공 시 금융기관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3번.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으므로 조정이 곤란하고 절차 복잡,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4번. 이제 잘 보세요. 프로젝트 회사는 한시적인 회사죠. 이 개발사업 진행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회사예요. 특수 목적 회사죠. 그래서 얘가 SPC입니다. 얘는 실체형인가요? 명목형인가요? 명목형. 명목회사인 거예요. 명목회사. 실체 회사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5번 보기에 별표 3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에스크로우 계정, 동그라미 치세요.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별도의 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원칙이다. 이 계좌 사업주가 관리한다 그러면 X예요.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빼간다 그러면 X예요. 그래서 24번, 25회 시험 문제. PF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금융기관은 가뜩이나 위험이 큰데 이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요. 첫 번째, 1번. 위탁관리 계좌의 운영을 하나요? 맞죠? 2번.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부담을 지우겠네요. 얘 지우지 않으면 대충 짓다가 말아버릴 테니까. 그 다음 3번.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고요. 별도로. 그 다음 4번.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니들이 좀 더 돈 좀 내봐. 자본금 좀 출자해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5번에 시행사 개발이익에 선지급을 하나요? 아니겠죠? 시행사에. 얘가 지금 개발자잖아요, 여러분. 개발자의 개발이익을 선지급하면 가뜩이나 위험이 더 커져버리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5번. 27회 시험 문제. 틀린 것을 또 골라보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3번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틀렸죠? 뭘 함정파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서 예금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 가지 폭탄이 있답니다. 두 가지 폭탄. 그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폭탄. 하나. 두 번째가 PF 방식에 의한 대출 폭탄 2. 그래서 그 폭탄들이 터지면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안 터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관리 조치를 하겠죠, 실은. 그 다음 5번에 비소고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26번. 29회 시험 문제예요.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프로젝트 회사는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지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하나요? 사업 자체.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 소구 가능하죠? 그래요. 그 다음 2번.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장부에, 사업주의 장부에 이 부채가 기재돼요? 안 되죠? 사업 자체에 기재되죠? 3번.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죠.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자금을 회수받기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까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개발 사업을 좀 더 잘 진행하도록 부동산 투자회사 뒀죠. 그때 법인세 감면 혜택이 뭐는 있고 뭐는 없었어요. 실체 회사는 없었죠. 명목회사 있었죠.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 형태로 운영된다고 그랬죠. 얘가 아까 명목회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말도 안 되죠. 네.
그 다음 27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30회의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답이 2번이었는데 자, 1번은 그냥 볼게요. 별로 1번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돼 있는데 얘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가능하대요. 그냥 좀 더 제약이 없다라고만 기억하세요. 개념은. 그 다음 2번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유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예요. 유유 따라해보세요. 유유. 아까 뭐는 주식회사였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였죠, 여러분? 그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4번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에 따라 유사화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시킨다. 얘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자산 보유자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산 유동화는 여러분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자산을 가지고 아까 저당담보부 증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저당 자체, 주택 저당 채권을 팔죠. 네.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 얘를 막 교환함에 따라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산을 사간 사람이 있어요. 유동화 자산을 사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했겠죠? 근데 그 대가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그럼 언제든지 토해내 줘야 되니까 이 자산 유동화 제도의 안전성이 깨지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어떤 얘기냐면 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을 언제든지 쌍방이 다 깰 수 있대요. 그럼 계약의 안전성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자산의 보유자, 양도자도 그 자산을 팔았으면 매매 교환했으면 돌려내달라고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 못할 것이고 자산을 사간 양수인은 대가를 지불한 거죠, 지금. 자산을 받으면서. 그 대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죠?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산 양도인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은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대가에 대한. 얘는 대가를 지불한 걸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 표현이 뭐가 다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냥 매매 교환에 의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유유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 다음 28번.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자로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것이 아닌 걸 고르래요. 금융기관. 1번. 부의 금융을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틀렸죠. 지금 채무 수용 능력이 장부 바깥에서 빌려서 커지는 사람은 누구지? 차입자, 사업주지 금융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 15회 때 기출문제였는데 이 문제 자체가 그럼 얘가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뭐는 빼놓고 찍었냐면 1번 빼놓고 찍었다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기억나는 건 뭐밖에 없냐면 부의 금융의 효과, 채무 수용력이 커진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의 함정은 뭐였다?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저게 포인트인 거죠. 1번이 왜 틀렸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른 내용들은 다 봤던 겁니다. 그 다음 29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29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 여기서 나오는 공사들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기금이 뭔지를 좀 기억해 두시고 얘의 설립 목적이 뭐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잠깐만 저를 보실래요? 우리 주택 선분양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주택 선분양제도 했었죠. 그럼 주택 선분양제도는 실제 주택 건설 전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짓겠다는 견본주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견본주택만 보여주고 먼저 분양 때렸어요. 그럼 분양대금으로 건설자금 써서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미 팔았으니까 그
그 주택, 짓지도 않은 주택을 수요자가 산 거죠. 그럼 짓는 기간 동안의 위험은 다 누가 감수하죠? 수요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크니까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야 선분양제도가 현실에 존재하죠. 그래서 분양 시점의 분양가가 완공 시점, 준공 시점의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돼야지만 먼저 분양받는다? 지금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망해버리는 건가요? 중간에 망해버리면 수요자들은 아예 이제 주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분양제도를 누가 용인한 거죠? 시장 자체적으로 탄생한 건가요? 정부가 용인한 건가요? 정부가 용인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망했을 때 누군가가 인수해서 다시 사업주를 찾아서 지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돌려주거나 하는 보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겠죠. 그걸 담당하는 공사가 있겠죠. 그럼 걔는 이름에 보증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거죠. 얘가 왜 있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1번에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되시죠? 이게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주택도시기금. 요즘 선전해요, 또. 온갖 공공기관이 다 선전을 하죠, 그냥. 예.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금은 물론이거니와 주택건설하라고 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택구입자금 및 지금 전세자금의 대출도 수행해 준대요. 그럼 얘는 규모가 큰 주택을 짓는데 돈 빌려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한 주택을 짓는데 이 기금이 사용된다 그러면 걔는 X겠죠. 초과한 규모의 주택의 리모델링에 자금을 빌려준다 그러면 X겠죠. 이게 문제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주택도시기금은 입주자 저축자금 및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등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분명히 돈을 모아서 이걸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들어왔겠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이 쫙 모아졌겠죠. 그래서 저축자금, 그 다음 국민주택채권. 우리 어떤 형태의 주택을 사거나 그랬을 때 토지를 분양받거나 그럴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럼 그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을 얘가 운용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필요자금 조달하는 거고. 4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되셨어요? 왜 주택건설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수행한다 이 내용이 나오냐면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없다면 선분양 받지 못하겠죠. 사람들 불안해서 선분양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위험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증공사가 있음에 따라 얘가 배를 째더라도 건설사업자가 배를 째더라도 얘가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존재로 당연히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왜 X인지 이해되세요? 이 돈을 모아서 고소득층에게 좀 더 화려한 집 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내용. 그 다음 30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보세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 읽어보세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 도모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 국민은 말은 안 해도 고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래서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대지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와 얘 M의 평가죠. 부실한 M을 사들이면 안 될 테니까 얘 평가하고 실사 업무 수행해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 M을 매입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장기주택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나요? 자금 공급시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그 다음 3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해 안전한 입주, 원활한 사업 수행 진행하는 거 맞고 4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지금 뭐가 틀렸는지 느껴지세요? 주택 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X.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나오면 얘 X란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공공주택금융은 일반적으로 민간주택금융에 비해 당연히 정부가 돈을 빌려줄 때는 좀 더 저리로, 좀 더 긴 기간 빌려주겠죠? 저소득층이어도. 그 내용입니다. 31번.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이 문제가 딱 나온 순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이걸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보세요. 첫 번째.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를 해준대요. 지으라고. 국민주택. 그 다음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예요. 네. 준주택 기억나세요, 여러분? 놀, 다, 오기. 우리 이렇게 외웠죠? 놀은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고가 냄새가 풍기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얘들. 근데 4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라고 돼 있죠. 틀렸죠, 지금? 뭐가 이 문제의 포인트인지를 잡아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위원은 이걸 다 외워서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주택 도시기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성된 기금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요. 이 문제 자체가. 그 다음 5번.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융자도 맞죠. 그 다음 32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31회 시험 문제. 1번.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 소유자는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돼요? 외국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의 노후계층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에서 연금 주는 거죠? 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택 소유자가 나이가 많아야 돼요?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55세 이상.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형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맞아요? 네. 그 다음 2번.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연금을 받는 게 그게 빚인 거죠, 여러분. 빚이 쌓여가요? 줄어들어요? 쌓이죠.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누적되는 거 맞죠? 원리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3번. 주택 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여기 또는 배우자죠, 여러분? 배우자 몇 개월 이내에 상속받았을 때 얘가 연장되나요? 배우자로 옮겨가죠? 6개월이죠, 이게. 6개월 이내에 상속받으면 그때는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에게 주택연금이 들어가나요? 승계 안 되죠. 노후의 생활자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4번.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얘는 업무시설로 쓰고 있죠. 주택에 대해서 나오는 게, 주택에서 나오는 게 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주거용인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얘는 가능하죠? 주거시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은 그 사람이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노후계층이 주택연금 가능한 거죠. 다시 노인복지주택 가능해요? 지자체에 인가받은 부분에 가능하죠. 노인복지주택도 그 내용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두 가지가 보금자리론에서는 돈 빌려서 집을 살 때에는 몇억 원 이하의 주택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6억이죠, 6억.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얘 뒤집으면 9예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얘를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했었죠. 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주택연금은 변동금리,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고, 돈 빌려서 집 산 다음에 만약에 한 방에 갚아 치워버리면 얘는 조기상환 수수료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수수료 없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되게 좋은 거네요.
왜 조기상환 수수료 없을 것 같아요? 얘 보증료 별도로 받았잖아요. 초기 보증료, 월 보증료 다달이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기상환 한다고 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사라고 먼저 목돈 빌려주고 갚아나가는 제도가 이게 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그럼 보금자리론은 고소득층에게 빌려줘요?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그래서 연소득이 얼마 이하? 7천만 원 이하죠?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예요? 자식 한 명 키우는데 1년에 얼마 된다고 보는 거죠? 1천만 원. 그래서 한 명씩 늘 때마다 8천, 9천, 1억까지는 늘죠. 세 자녀일 때 더 넘어간다고 해서 1억 넘어가는 사람이 돈 빌릴 수 없죠. 맞아요.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니까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되죠. 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오피스텔 사면 안 돼요. 네, 되셨어요? 그런데 이미 살고 있죠.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럼 얘는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주택에 살고 있어요. 노인복지주택에. 그러니까 얘는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다시 4번에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포함된다. X죠? 얘가 뭐로만 바뀌어버리면 O가 돼버린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돼요.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맞나요? 왜냐하면 이 처분 금액 한도 내에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거죠. 기본이. 그런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택 처분 가격이 있습니다. 얘가 원리금이 있죠. 받아 쓰신 원리금이 있어요. 주택연금에 원리금이 있어요. 일시불로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장수하시면 장수하실수록 뭐가 커져요?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겠죠. 그러면 주택 처분 가격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만약에 더 커졌다면,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6억인데 주택 처분 가격은 만약에 5억이었다면 지금 얼마만큼 손해가 생겼죠? 1억만큼 손해가 생겼죠. 그럼 그만큼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러면 부모님의 장수를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랬죠. 난리가 발생해요. 난리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이제 보세요. 얘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보세요. 얘가 지금 첫 번째 이 경우고 두 번째는 6억인데 갚아야 될 금액은 6억인데 처분했더니 7억이 나왔어요. 7억이 나왔어. 7억. 그러면 지금 뭐가 더 크죠?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자기가 상한 이제 걷어들일 빌려준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보다 더 크죠. 그럼 이때 HF 공사가 내가 전에는 손해봤으니까 얘는 꿀꺽 내가 먹을 테야 이러면 안 되죠. 이때는 뭐 해줘야 돼요? 배당교부 해줘야 되는 거죠. 상속인에게. 맞아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보세요. 주택연금의 원리금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 자체는 주택 처분 가격에서만 상환 청구해야 된다 이러면 O예요, X예요? 네. 기본은 이 주택에서만 받는 거고 다른 재산이 아무리 피상속인이 많았어도 그 재산에서 얘를 뜯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본은.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겠죠? 설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얘 처분하면 당연히 이 1순위로 이 금액을 다 뜯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갑이신데 이 갑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이 부동산 얘에 대해서 뭘 안느냐면
당일 세금 내야 될 걸 안 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 안 낸 거야. 그럼 얘가 얘보다 위로 올라붙죠. 1순위보다 더 올라가서 때려 붙어서 먼저 뛰어가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팔았을 때 7억을 다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얘 금액이 부족하죠. 이 부분으로 갈게요. 5억을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억은 다 회수해야 되잖아. 5억을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해서 이 부분에 붙은 어떤 내용 때문에 먼저 선순위로 뜯어간 게 있어. 자기보다, HF공사보다.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 만큼을 기타 다른 자산으로, 다른 자산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게 이 내용의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떨어져서 회수 못하는 거는 어차피 자기가 감수하기로 했잖아. 누가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HF공사가. 근데 만약에 이 선순위로 먼저 뜯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다면 난리 발생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망했어. 그럼 임금채권 등에 대해서 달라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임금채권이 위로 붙잖아. 맞죠? 그러면 HF공사는 부도나요, 부도. 이런 개념이 된다면. 그럼 그때는 당연히 다른 자산이 있으면 거기서 충당해야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로. 이 자산 한도 범위 내에서만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된다. 그럼 걔는 X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기본은 그런데 저는 예외 조건이 있다고요. 그 다음 33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골라보라. 1번.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뭐가 없다고 그랬죠? 뭘 받아서? 보증료를 받으니까 그 보증료를 조기에 상환한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초기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원로 보증 쓴 거는 일 단위로 돌려주긴 해요. 근데 초기 보증료를 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조기 상환했을 때 조기 상환 수수료를 또 받으면 안 되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뭐가 없다? 조기 상환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지읒지읒이죠. 주택연금 조기 상환 없어요. 그 포인트예요. 1번이 틀린 거야. 그 다음 2번.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이거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연금 가능하잖아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을 팔고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낮은 질의 주택에 옮겨가 살면서 받은 돈으로, 나머지 돈으로 생활자금 쓸 수 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그런데 이때 주택 가치가 굉장히 낮은 주택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도 줘야 되겠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2주택자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대요. 가능해요. 되세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주택연금, 얘 3년이죠, 얘. 3년이에요. 그런데 보금자리로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샀어요. 보금자리론을 빌려서. 그럼 기존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죠? 2년이죠, 2년.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한테 좀 더 혜택이 있는 게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주택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투기가 더 과열되진 않죠. 그런데 보금자리론을 만약에 1주택자한테 집 살 수 있도록, 신규주택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럼 투기 목적이라고 보니까 빨리 팔아치워야 될 거 아니야. 기존 거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2년이죠. 그럼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얼마였죠? 1년으로 짧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네요. 이게 왜 3년인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년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2년으로 바꿔놓으면 거의 되면 걸려들 거예요, 아마. 그 다음 3번.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과 종신혼합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종신지급 방식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거고 종신혼합 방식은 중간에 한번 수시 인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 4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은행은 HF공사가 발행한 이 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네요. 그래서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누가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연금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서주는 거고 그 보증을 믿고 누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은행이 기본은. 그 다음 5번.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담보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정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그 내용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34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 위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나이와 금액 기억하세요. 얘 몇 세 이상? 55세 이상.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몇 억 이하면 9억 이하면 가능해요. 아까 2주택자라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3년 이내에 주택 하나 처분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부부 모두의 사망 매각 양도로 소유권이 이전됐대요. 그럼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이 없어지면 당연히 주택연금 끊깁니다. 화재 등으로 전부 멸실돼도 주택 없어졌으니까 소유권 상실된 경우에 주택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해요. 당연히. 그 다음 3번.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에도 관리처분 계획기간 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까지 막 자세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 다음 4번.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가 있고요. 보증 잔액의 연 0.75? 0.75라는 수치가 뭐의 반인가요? 1.5%의 반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보증료보다는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보증 잔액에 대해서 때려지는 거죠. 지금.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다. 그럼 얘는 매월마다 현금으로 지급해줘야 되나요? 보증료를? 아니,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액을 받는데 보증료를 다달이 현금으로 내야 된다면 노후계층이 내야 된다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원리금이 더해지겠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5번. 종신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했대요. 초과 지급된 금액 법정 상속인 상속해야 된다. 틀린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5번.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지금 여기서 1번 보기에서는 역저당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일종의 역저당. 영모기지론이죠? 그래서 모기지론의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2번.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동그라미. 주거목적 오피스텔, 동그라미. 그 다음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이상인 경우 2분의 1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이미 노인계층이 이 주택에 살고 계세요. 주거용으로. 그럼 그 부분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연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택연금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3번.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이 있어서 사실은 인간의 평균 여명 자체가 나이가 100세를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사실은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 4번. 우대 방식의 경우에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대 방식은 이자율을 좀 더 높게 적용해서 이자율을 높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낮게 적용해서 좀 더 많은 연금액을 주는 거죠.
그럼 소득이 좀 더 낮은 사람한테 그런 걸 제공해 줄까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이 낮은 사람. 이 소득이 낮은 걸 뭘 보면 알 수 있죠?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5번.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 한도의 제 뭐에다가 힘을 줬는지 보세요. 한도의 뭐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 한도로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5%예요, 5%.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5%. 뭐 했는지 보셨었죠? 한도. 예. 그 다음 36번. 이러는 저도 제 자신이 밉습니다. 36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1번 보세요.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가능하나 초기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여러분, 초기 보증료는 반환해주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질병 치료나 심신 요양 등의 목적으로 의료시설에 장기간 임원했대요. 그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택연금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갑자기 자녀가 효심이 발동해서 모시고 살겠다고 봉양하겠대요. 그래서 1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손자 용돈 줘야 되죠, 여러분, 손주. 그러니까 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녀 등의 봉양 등으로 담보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등은 담보주택에 1년 이상 장기 미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 맞죠? 단,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신고해야 돼요? 사장님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유가 있다고. 3번. 가입비, 즉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 1.5%, 그 다음 보증자에게 0.75%를 내올 납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 놓고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에 얘 1.2%, 1.0% 이렇게 돼 있는데 둘 다 1.0%예요.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함정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두세요. 얘도 얼마다? 1.0. 1.0. 그 다음 4번. 적용금리는 이게 변동금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3개월 CD금리 또는 신규 취급의 코픽스 금리에 가상금리를 합산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변동금리의 동그라미. 변동금리. 그 다음 5번 아까 봤던 내용.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하는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미거주한다면 그때는 정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37번.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보금자리론. 정부는 주택을 삶의 보금자리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론 그러면 다 누가 제공하는 거다? 정부기관이.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의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적어도 상한 능력은 있어야 되니까.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여러분?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도 빌릴 수 있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2국민 외국 국적 공포도 포함된다? 예, 포함돼요. 그 다음 2번. 보금자리론은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소득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7천만 원.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이어야 되니까. 저소득층. 그 다음 3번.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원칙이나 구입용도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입하기 위한 거죠. 새로운 주택을. 그래서 구입용도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되는 바 기존의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처분해야 돼요? 3년? 2년. 그래서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연금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2주택 있다면 한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에 파는 것으로 해야 된다 얘기했고 얘는 2년이죠. 되셨어요? 예. 이거 만약에 정말 헷갈리면 이게 이전 목적인가요? 신규 주택을 왜 샀어요? 기존 주택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 그랬더니 그게 또 어렵다 그러지 말고.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얘가 왜 틀렸는지 보시면 되고. 4번. 주택연금은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하면 예? 이 부분에 원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가 이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저당권자가 내는 거예요? 원래 기본은 그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 뭔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이 등록 면허세를 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누가 내죠? 은행에서 돈 빌려보면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택연금의 이 등록 면허세를 저당권 설정 시에 부담을 시켜버리면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걸 받는 건데 온갖 걸 다 붙여. 초기 보증료 받고 온갖 거 다 붙여. 조기상환 수수료 받고 다 붙여.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보증료만 받는 거죠, 기본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똘마니가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돈 없어 죽겠다니까요. 이 매입의무가 당연히 면제되겠죠. 그 다음 5번. 보금자리로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자녀 한 명당 얼마? 1,000만 원. 자, 그럼 2인이면 얼마?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일 때만 지금 보금자리로는 빌릴 수 있는 거네요? 대출 신청 가능한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개미지옥을 이제 진짜 빠져나왔어요. 네. 금융론 내용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문제를 다 풀었어요. 문제를 다 풀었고 10분 쉬고 지금 부동산 이용 부분에 이 내용 있죠? 이제 1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의 내용을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진도 오늘 다 못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부분이 같이 수업하는 마지막 날이고 제가 이번 주 내로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혼자 찍어서. 생쇼를 하면서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보시면 되는데 내일 촬영할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올라갈 거예요. 그걸 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는 정확히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 관리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 다 얘기해 드렸으니까 보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해설만 봐도 돼. 그런데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10분 쉬시고 다시 오세요. 네.